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전에는 잠깐씩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다크서클의 한 형태의 눈 밑 혈관 비쳐 보이는 형태의 다크서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이제 질문 주시면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뭐 피부과 전반에 대한 거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눈밑 혈관 치료라고 이제 제가 정해뒀는데 이 갑자기 이제 눈밑 지방 사진이 나왔는데 눈밑 지방 사진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눈밑 지방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분들의 눈밑 지방과 오른쪽에 있는 이분들의 눈밑 지방 모양이 조금 다르고 실제로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부위나 아닌 부위의 색깔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보면 돌출된 지방이 있는 부위의 피부가 자 다음 분들도 보면 남자분들 역시 눈밑 지방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눈밑 지방이 나와 있는 부분의 피부 색깔이나 나머지 부분의 피부 색깔이 같아 보이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여기 피부 색깔이 조금 더 붉으스름해 보이고 이분도 돌출된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에 있는 피부 색깔이 붉으스름해 보입니다. 자, 다음 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은 눈밑 지방이 있는데 이제 색깔이 다른 분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뭔가 안쪽에 붉으스름한 느낌이 보이고 이분들은 특징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초록빛으로 뱀처럼 구불구불 보이는 이런 혈관들이 보여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초록빛으로 아니면 푸른빛으로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걸 저는 이제 투과형 다크서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투과형 다크서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눈 밑에 뭐 눈 주변에 있는 다크서클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요 눈 주변으로 갈색의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요 눈밑 지방이 돌출된 경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랑이 꺼지는 경우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다크서클의 원인 중 하나고 여기도 이제 색깔이 표시가 돼 있는데 안쪽이 약간 요렇게 붉으스름하게 표시된 거 그리고 바깥쪽으로 요렇게 구불구불하게 푸른 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이제 비쳐 보이는 혈관이랑 근육인 거거든요. 그래서 투과형 다크서클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원인을 네 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 주변에 가장 피부가 얇다. 그래서 표피와 진피가 가장 얇고 표층 피하 지방이 없다. 그리고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근 혈관 분포가 많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원인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얇은 표피와 진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논문에 나온 피부의 두께에 관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눈 위에 있는 요 부분의 제일 얇은 부위의 피부를 두께, 표피, 진피 두께를 1이라고 했을 때 그거 대비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의 피부 두께가 얼마가 되는가?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1점 얼마, 뭐 1.7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눈 주변 여기에 비해서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나머지 부위가 다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뭐 1.7, 1.5 이런 정도로 높은데
여기 있는 눈꺼풀 위랑 눈 밑 요 부분은 이제 굉장히 피부가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표로 수치로 나타난 표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눈꺼풀의 안쪽, 그러니까 눈 윗꺼풀의 안쪽, 여기 앞머리 부분의 피부가 이제 제일 얇고 눈 밑도 그거에 만만치 않게 피부가 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일단은 얇아서 뭔가 안쪽에 있는 게 비쳐 보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얇은 피부 밑으로 만약에 피하 지방 같은 거라도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비쳐 보이지 않을 텐데, 그 눈 밑은 표층 피하 지방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얼굴에 있는 층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피부를 이제 바깥에서부터 봤을 때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그 아래에 피하 지방이 나오는데, 얼굴은 특이하게 피하 지방이 두 층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피부 근막층이라고 하는 근육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표피, 진피, 표층 피하 지방, 그리고 피부 근막층, 그 다음에 심층 피하 지방, 요렇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있는 그 표층 피하 지방을 나타낸 그림들이 요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심층 피하 지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이게 뭐 그 나이가 들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도 이 모양들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부분이 꺼져 보인다거나 뭐 비어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서 뭐 좋은 모양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지방층들이 어떤 형태로 노화가 되는가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눈 바로 밑에 여기에 이제 표층 피하 지방층이 있긴 한데 그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까지는 여기 피하 지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크서클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층 피하 지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얇은 표피와 진피 아래에 피하 지방 없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혈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얕은 층에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 주변에 있는 혈관들 모양인데, 꼭 뭐 이렇게만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 큰 혈관들만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여기에 있는 혈관들 중에 이게 이제 다 비쳐 보이는 건 아니고 나머지 부위들은 그래도 덜 비쳐 보이는데, 보통의 경우는 요 광대뼈 있는 부분, 그러니까 눈의 바깥쪽에 요렇게가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혈관, 요게 잘 비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눈꺼풀 위랑 이런 피부 얇은 부위에서 제일 얇다고 하는 그런 눈꺼풀 위쪽에는 왜 안 비쳐 보이는가? 거기는 이 혈관 위치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 위로 요렇게 불그스름한 근육이 얕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피부, 그러니까 표피와 진피가 가장 얇고 그 아래에 피하 지방이 없으면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얕게 위치한 눈둘레 근육과 많은 혈관 분포 이런 것들이 비쳐 보이는 형태로 생기는 게 투과형 다크서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하려면 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얇은 표피와 진피는 두껍게 만들면 될 것 같고, 뭐 피하 지방이 없다 그러면 피하 지방을 만들어주면 될 테고,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에 있는 근육을 뭐 깊은 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색깔을 좀 덜 보이게 만드는 치료를 할 수 있을 거고,
혈관 분포가 많다. 이것도 혈관을 뭐 싹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덜 보이게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얇은데 표피와 진피를 두껍게 만든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모든 탄력 치료, 뭐 리프팅 이런 거를 할 때의 그 주된 타겟이 진피에 있는 뭐 콜라겐들을 재생시킨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치료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부의 두께가 뭐 쉽게 막 이렇게 금방금방 두꺼워지거나 뭐 탄력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써마지를 아무리 해도 그 눈 주변에 있는 피부 두께가 뭐 1.5배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 두꺼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드는 그런 류의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피하 지방 없는 거는 피하 지방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지방 이식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미세 자가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그 이지 예전에 논문이 나온 게 있었는데, 다크서클의 형태별 치료 중에서 그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음, 아까 말씀드린 그 표피와 진피층 바로 아래에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과 이제 위에 있는 얇은 피부 사이에 거기다가 미세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가지방 이식을 할 때는 이제 지방을 어디서 채취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채취한 지방을 잘 보면 되게 이렇게 펴서 보면 그 덩어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덩어리를 이 얇은 피부 밑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울퉁불퉁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잘게 다져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세 자가지방 이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했을 때 이제 그 실제로 그 논문에서는 어 그 표피와 진피층 아래 그리고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에 거기다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필러 시술을 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지방 이식을 했던 당시에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진피와 그 아래에 있는 근육 사이에 지방을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층에 실제로 피하 지방이 잘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음, 눈둘레 있는 근육을 덜 비쳐 보일 정도로 아주 매끈하게 지방 이식을 한다 하는 게 뭐 그런 시술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저는 그 그러니까 지방 이식을 예전에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있어서 뭐 저도 이제 이거를 그 뭐 많이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긴 한데, 그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이제 지방 이식형으로 재배치를 하니까 그 얼굴 눈 밑에 있던 지방을 빼서 그걸 저도 다져서 이제 집어 넣을 때 그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한테 아무리 이제 얇게 이렇게 그 피부 밑에, 그러니까 눈둘레 있는 근육과의 그 사이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해봐도 그 캐뉼라, 지방 이식용 캐뉼라가 다른 필러용으로 쓰는 것보단 더 두껍거든요. 그 캐뉼라 자체가 그 얇은 층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가 과연 그렇게 이론적으로 잘 될까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 이런 류의 치료가 있긴 하지만 쉽진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 있는 근육을 덜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피하 지방을 만드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역시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혈관 분포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혈관 분포는 덜 보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다. 왜냐하면 이거는 레이저로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그 눈둘레 있는 근육이 덜 보이는
이거를 나타낸 건데, 일단 이분은 뭐 다른 치료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만 했어요. 눈밑지방이 이분 보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던 게 없어지고 평평해졌는데, 잘 보면 눈밑지방이 있을 때 이 부분, 눈밑지방이 돌출돼 있던 부분이 약간 불그스름하게 비쳐 보여요. 근데 수술 후에는 보면 물론 다른 부위 피부랑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는 색깔 차이가 줄어들어 있고 덜 붉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눈밑지방이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눈밑지방이 돌출이 되면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 오르면서 여기에 있는 둘러싸고 있던 피부가 얇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면서 얇아졌다. 근데 이게 이제 눈밑지방이 평평해지고 나면 그 얇아졌던 피부의 두께가 다시 약간은 두꺼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과형 다크서클 중에 눈밑지방이 돌출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처럼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저절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불그스름한 투과형 다크서클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푸른 혈관이 있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 위, 그러니까 눈의 바깥쪽 아래쪽에 있는 이런 푸른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혈관만 없애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나면 직후에도 바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게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만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혈관이 너무 두껍다거나 혈관 형태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한 달 간격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치료를 하면 훨씬 많이 좋아져요. 저도 눈 밑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 그 혈관이 조금 더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혈관 치료를 예전에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그 한 번 하고 나서 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던 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혈관 형태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혈관 형태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남아 있는 거는 이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긴 하는데, 지금 제 상태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를 더 하면 이거보다 더 덜 비쳐 보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게 눈 감고 이렇게 쏘기가 저도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시면 돼요. 근데 치료할 때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해봤더니 꽤 아픈 편이고, 근데 한 10초, 20초 안에 그냥 끝나니까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짧게 끝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요 치료를 했을 때 첫날은 마취를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될 때는 이제 마취 연고를 따로 안 바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첫날이 제일 아파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취 연고를 안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마취 연고를 발라두면 이제 혈관이 약간 숨고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혈관이 잘 보이게 해둔 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혈관 치료다 보니까 간혹 멍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푸른 멍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피멍이 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요런 뭐 이제 다른 레이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레이저 치료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요 치료를 받은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소 침착 생겼던 것들을 뭐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긴 하는데, 이
뭐 빨리 없애려면 이제 그 부분 색소 침착 생긴 부위에도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눈밑 지방이 돌출돼 있고 이 부분에 불그스름하게 근육도 비쳐 보이면서 푸른 혈관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는 그 이제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비라고 이제 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다빈치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바늘로 침을 찔러서 이제 치료를 하는 아그네스라는 치료 장비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저희 수련 같이 받았던 그 유동규 원장님이 한관종 치료에 관해서 이제 나올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아그네스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제가 피부과를 이제 처음 시작했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고바야시 절연침이라고 해서 침을 찔러서 그 안쪽에 이제 고주파를 흘려 보내고 거기에 이제 열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치료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침 자체에다 그 열이 발생이 다 해버리면 다 생기면 그 침을 찌른 부위 전체가 손상이 되니까 표피, 진피가 이제 다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침을 찔러 있는데 표피와 진피에 해당되는 그 두께만큼은 절연을 해서 거기엔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들고 그러면 고주파가 흘러도 이제 그 부분 손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치료하는 이제 고바야시 절연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보면서 아, 이런 치료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고바야시 절연침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고 왜 이 좋은 걸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그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뭐 주로 이제 이중턱이나 지방 녹이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그네스를 눈 밑에 눈가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잔잔하게 치료를 하면 그 잔주름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아그네스를 여기 있는 투과형 다크서클이 있을 때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거기 있는 피부가 수축을 하면서 두꺼워지는 효과와 안쪽에 있는 불그스름한 근육의 붉은 느낌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까지 깊이가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약간은 그 불그스름한 자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쓰진 않긴 했지만 가장 얇은 표피와 진피를 두껍게 만드는 치료 중에 하나로 어, 다른 어떤 장비를 이용하던 것보다 아마 아그네스를 이용한 주름 치료를 할 때 그게 이제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말씀 다 드리면 될 것 같고, 질문 주신 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섬섬옥수님, 스노쿨링님, 나비구구님, 김숙자님, 안녕하세요. 캐모마일님도 들어오셨었구나. 며칠 전에 뵀었는데, 오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대화명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아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꼭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앞에 인사하고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캐모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자, 송하연님 푸른 혈관이라고 하면 다크서클을 의미한 건가요? 다크서클이 점점 심해져요. 화장품으로 다크서클이 연해질 수 있나요? 음, 다크서클의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 밑에 있는 그 안쪽
그 눈물고랑이나 바깥쪽 광대고랑, 여기 고랑 꺼지고 앞볼 꺼짐, 뭐 이런 것들 꺼짐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실제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형태의 다크서클. 요 정도가 이제 제일 큰 네 가지 원인이고, 나머지로 뭐 이제 눈 밑에 있는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눈꺼풀이 꺼진 것 때문에도 다크서클이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다크서클의 원인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눈밑 지방이 있다 그러면 눈밑 지방을 평평하게 만들면 될 거고, 꺼진 부위가 있다 그러면 그 꺼진 부위를 살짝 채워서 뭐 물론 필러든 뭐 지방 이식이든, 요즘은 이제 주베룩, 스컬트라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눈 밑에는 절대로 그 콜라겐 부스터, 주베룩, 뭐 스컬트라, 뭐 울트라콜 이런 류들을 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결절 생겨서 이제 되게 울퉁불퉁해져서 해결 안 되는 결절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특히 어 주베룩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넣고 나서 이제 초기에 결절이 있으면 거기 고주파 같은 걸로 이제 온도를 올려서 그걸 좀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서 펴고 이런 게 초기에는 가능한데, 그 이 울트라콜이나 요즘 유행하는 그 레디어스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그 콜라겐 생성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요즘 울트라콜로 결절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제 그 집어넣기가 편하니까 이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결절 생기면 그거 해결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질문을 화장품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색소 침착이 있는 형태의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종류의 바르는 약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뭐 미백으로 제일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뭐 도미나 크림 같은 게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고, 그 여기서도 이제 비욘드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셔서 그 알려진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미백 성분이랑 트레티노인이라는 그 비타민 A 계통의 성분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서 그게 이제 미백 효과가 있긴 한데, 어 실제로 눈 주변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해도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연고를 발랐을 때도 그게 좋아지는 효과가 사실 되게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효과는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은 그거가 이제 피부를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 처방을 사실은 잘 안 하고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쓰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높은 농도로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나요? 그 화장품으로 다크서클이 연해질 순 있지만 뭐 효과가 굉장히 크진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날이 좋은 날님. 눈 알러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주 비벼서 색소 침착, 그리고 마른 편이라 눈밑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레이저 하면 도움 될까요? 어, 저도 지금 이제 코가 막혀서 콧소리가 나는데, 거의 그 예전엔 환절기만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고 뭐 조금이라도 날씨 변화가 생기면 저는 이제 지금처럼 코 막힌 소리가 이제 나는데, 눈 주변에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자주 비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피부가 태선화라 그래서 되게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제 피부도 두꺼워지면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 색소 침착을 지금 없애기 위한 치료로 뭐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뭐 바르는 레티노이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단 일단 지금의 알러지를 조절을 해서 눈을 이제 더 이상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꾸준히 그 알러지 약을 그냥 상시 복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시잘 같은 거를 저도 뭐 그냥 코 막히고 뭐 이제 사실 항히스타민제가 이 코 막힘을 해결해 주진 않긴 하지만 이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뭐 후비루 같은 것 때문에 기침을 하는 분들도 그 상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하면 이제 그런 증상이 조금 나아지고 이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 알러지 때문에 계속 아직도 비비신다 그러면 지금은 색소 침착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일단 알러지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비비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나 레티노이드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 침착이 있는 형태일 때 레이저 치료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치료를 되게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은 아닌데, 어,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약간이라도 좋아지고 지더라도 약간이라도 좋아진다면 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뭐 그렇게 치료를 하면 이제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낫다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합니다. 자, 다음은 만성피로님. 혹시 지방 재배치술을 하면 다크서클이 더 돋보이거나 할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니까 다크서클이 더 호전이 되겠죠.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든 뭐 눈밑지방 제거든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눈밑이 약간 더 어두워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 질문의 답변대로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다크서클이 더 돋보이는 경우라고 한다면 눈밑 지방은 좋아졌지만 대신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섬섬옥수님, 요즘에 울세라 써마지 제주에도 정말 많이 치료받는데요. 30대부터 미리 관리해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그렇게 많이들 오시거든요. 보통 이제 30대 중반 이런 정도부터 이제 노화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에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20대 분들한테는 이제 아직 뭐 노화되고 처진 것도 없는데 뭘 하시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른 데서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막 20대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하진 않는데 뭐 해서 나쁠 거는 없다 정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 대비 효과라는 걸 이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30대 정도라면 이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질문도 이렇게 주셨네요. 가격도 궁금합니다. 병원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요? 샷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건지요? 음, 울세라 써마지를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용도를 둘 다 이제 리프팅 장비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의 효과는 이걸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정도의 리프팅 효과라고 하기는 힘들고 이름은 리프팅이긴 하지만 실제로 리프팅이라기보단 써마지는 늘어진 피부를 구워서 달라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고 달라붙이니까 당연히 약간 리프팅된 효과처럼 보인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울세라 같은 뭐 더블로 슈링크 이런 계통의 하이프 그러니까 초음파 계통의 장비들은 원래의 취지는 이제 그 초음파 에너지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피, 진피, 그 표층 피하 지방, 그 아래 피부 근막층, 그 다음에 심층 피부 피하 지방 이렇게 있을 때 어, 피부 근막층 여기에 이제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그 피부 근막층을 구워서 수축시킨다. 아까 써마지가 진피를 구워서 수축시키는 것처럼 올세라는 이제 원래 그 피부 근막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 부분을 줄인다, 수축시킨다가 취지긴 했는데 실제로 어, 그런 효과보다는 지방층을 좀 녹이는 효과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살이 없는 분들이 하면 오히려 살이 더 빠지고 볼페임이 생기고 더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써마지 울세라 중에 나에게는 뭐가 맞는지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담당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일단 그런 정도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샷수에 따라서 또 당연히 비용이 다르긴 하겠지만 병원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들이 되게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뭐 그 써마지 같은 경우는 그쵸. 그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시술이다 보니까 그 한 3,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600샷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회용 팁 자체도 굉장히 고가라서 그래서 비용이 뭐 아주 절대적으로 싸질 수는 없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건 뭐 얼마나 이제 그 원장이 시술을 그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또 아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글쎄요 하지만 이게 이제 거기서 뭐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다.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첫 수술 같은 경우에 아직 그 1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 분명히 이제 제가 저보다 그 경험이나 뭐 이런 거에서 분명히 모자라다라는 걸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훨씬 비싸게 받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오래 하면서 이제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보다 비용을 또 덜 받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각각의 의사들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 뭐 통증,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각각 이제 뭐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가 돼야 되니까 이게 딱 뭐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게 이제 그 반드시 합리적으로만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답변을 드렸는데 더 답답하게 만들어 드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베륵 같은 것들 어떤 병원은 병 가격, 어떤 병원 CC당 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술을 하는 의사의 그 기술과 노동력이 합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기술과 노동력의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매길까 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원장은 굉장히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원장은 뭐 조금 낮게 매겨서 그 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고 뭐 이런 데서 더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요새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것 같아서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스노쿨링님, 티타늄도 궁금합니다. 탄력에 좋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티타늄은 그 소프라노 티타늄이거든요. 그 소프라노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제모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모 장비로 이제 제일 유명했고 효과가 좋았던 게 이제 소프라노랑 아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제모에 쓰기는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젠틀맥스 이런 것들도 이제 제모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요즘 이제 뭐 클라리티 이런 것들도 이제 제모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티타늄은 그 제모 장비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모 장비로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모가 너무 그 치료 비용이 낮으니까 그 티타늄이 제모도 되지만 리프팅도 된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2002년에 이제 피부과를 시작을 했는데 한 2003년 4년 요때쯤에 이제 그 피부 바깥층은 그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안쪽에 열을 줘서 리프팅을 하고 뭐 탄력을 좋아지게 만든다 하는 개념의 장비들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써마지가 있고 폴라리스라는 것도 있었고 타이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써마지는 단극성 고주파고 폴라리스라는 게 이제 양극성 고주파이고 타이탄은 적외선 장비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는 써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마지가 단극성 고주파라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단극성 고주파를 따라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뭐 올리지오, 덴서티 뭐 이런 류의 그 요새 나오는 그 고주파 등 장비들이 다 이제 써마지를 따라서 만든 그 단극성 고주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폴라리스는 그 양극성 고주파라고 해서 그 써마지 단극성 고주파는 이제 접지판을 대고 여기서 이제 그 고주파 에너지가 이렇게 몸을 타고 들어가서 흐르는 거고 양극성이란 건 여기에 이제 그 팁 자체가 두 개가 있어서 요 사이로 이제 고주파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진피층에 탄력을 준다라는 개념인데 그 당시 폴라리스가 효과가 되게 애매하고 생각보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양극성 고주파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뭐 안 쓰이는 추세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음압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양극성 고주파를 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만든 게 인모드예요. 그래서 인모드는 예전의 양극성 고주파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생긴 것 같긴 하지만 그 양극성 고주파의 한계 때문에 그 효과가 그 단극성 고주파인 뭐 써마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잠깐 유행을 하다가 없어져 버린 그 타이탄이란 장비는 적외선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적외선 리프팅은 특징이 되게 즉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바로 바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유지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효과도 얼마 안 가고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 그 타이탄이라는 장비를 쓰는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티타늄은 그런 계통의 적외선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제모 장비들로도 그런 리프팅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즉시 효과를.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다면 뭐 장기간의 효과를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짧게 하고 바로 바짝 올라가는 느낌을 느낀다 정도 생각하면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리프팅에 굳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저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아직 이걸 쓰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뭐 음, 너무 또 비난만 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자, 나비구구님, 혈관 레이저는 뭘로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장파장의 엔디아그 레이저, 그러니까 롱펄스 엔디아그 레이저라고 그냥 하는데 그거 제품들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클라리티도 있고 젠틀맥스도 있고 그 저 티타늄도 롱펄스 엔디아그가 나오는 거니까 뭐 그 뭐 레이저 장비가 뭐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는 이거를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다니시는 병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각각 병원마다 좀 장비들이 다르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답변을 되게 주저리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버렸네요. 자, 미튼 데일리 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갑상선 수술 자국 문의드려요. 수술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살성이 약해서 그런지 얇게 붉은기가 남아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붉은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 레이저 치료가 답일까요? 켈로코트 연고를 바르고 있긴 한데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 실밥을 풀고 나서 직후에 붉은기가 있을 때 그 다이레이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V빔 계통, V빔 시너지 멀티플렉스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 흉터가 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붉은 자국이 있다 그러면 그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V빔 같은 장비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근데 이게 그걸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그 본인이 비교를 해볼 수 없으니까 치료를 하고 얼마나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느끼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일단 치료를 하면 안 한 거에 비해서는 흉터가 조금 덜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V빔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숙자님, 소프웨이브도 궁금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울세라 써마지보다 좋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새로 나온 장비라서 뭐 이제 이거를 저도 사용을 해보진 않아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를 잘 모르겠는데, 막 그 한참 이제 광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새 장비를 막 이렇게 일찍 사가지고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뭐 울세라 써마지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년간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어떨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몇 년 뒤에 다시 제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말씀드릴게요. 구로마요님, 선생님, 저는 지난번에 얼굴 사마귀를 50개 이상 제거했습니다. 제 얼굴에 그렇게 많은지 몰라서 놀랐는데요. 계속 다시 생기기도 하나요? 그 보통 편평사마귀라고 부르는 그 얼굴에 있는 사마귀들이 실제로 조직 검사해 보면 편평사마귀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 많긴 한데 보통 그거는
계속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서 번져서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냥 노화에 의해서 그냥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번 없애두더라도 그냥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휴일님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유독 다크서클이 심해집니다. 영구적인 건지 좀 쉬고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꺼짐도 더 심해지고 눈밑 지방도 더 튀어나오고 실제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더 푸르스름하게 비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고 잘 쉬고 나면 다크서클이 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영구적으로 좋아진다는 아니니까 내 컨디션 따라서 이제 나빠졌던 게 다시 좋아진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다크서클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저는 얼굴에 큰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튀어나오는 것 같고 크기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마취를 따로 하나요? 그 보통 너무 크다 싶으면 이제 주사 마취를 하고 이제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데 보통 저게 이제 그 복합 모반이라고 해서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이제 점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레이저로 제거는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평평하게 깎아 놓기만 하면 눈에 덜 띄게 만든다 정도를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사 마취를 합니다. 자, 지훈킴님, 원장님한테 눈밑이 했는데 자연스럽고 만족해요. 필러도 가지 않게 하심. 수술은 비용보다 원장님 실력 보고 믿고 네. 아유, 질문이 아니라 그 좋은 글을 써주셨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자, 크리스틴 윤님 마지막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초고 답변만 드릴게요. 볼페임이나 얼굴 꺼진 곳에 주베룩 볼륨과 레디어스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요? 잔주름과 꺼짐을 계산하는 원장님이 보시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레디어스가 요새 이제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 이전에 제가 그 레디어스를 희석해가지고 쓰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요즘 이제 한동안 그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다시 막 유행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볼륨을 채우는 효과가 있긴 한데 어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이제 레디어스 5 하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그 다시 콜라겐 부스터 중에 레디어스는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거 제가 영상 댓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에 제가 댓글로 레디어스 관련해서 좀 써둘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